옥을. 고만은 새벽 5시마다 부엌 바닥에 찬 물기를 먼저 밟았다. 낡은 천장에서 밤새 떨어진 빗물은 양은 냄비 3개에 고여 있었다. 숙모는 그 소리를 듣기 싫다며 옥을. 늘 그녀에게 먼저 일어나 닦으라고 했다. 고만은 젖은 수건을 짜며 오늘도 자신의 이름이 이 집에서 가장 값싼 도구처럼 불린다는 사실을 삼켰다. 옥을. 거실벽에는 사촌 고약의 졸업사진이 금태 액자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고만의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 옥을. 삼촌 집에 들어온 뒤 고만은 한 번도 제대로 손님처럼 앉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밥을 짓고 세탁기를 돌리고 숙모의 심부름을 다녀왔다. 옥을. 그래도 숙모는 언제나 그녀가 은혜를 모른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억울한 판결을 받고 무너진 뒤 어린 고만은 갈 곳이 없었다. 삼촌은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데려왔지만 옥을. 그 이름은 곧 빈문서처럼 변했다. 고만은 그 사실을 19이 되기 전에 이미 배웠다. 옥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긴 오래된 판결문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이름 옆에는 경제범죄라는 차가운 단어가 박혀 있었다. 옥을. 그러나 고만은 그 사건 기록을 읽을수록 증언의 순서와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법을 배우면 언젠가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옥을. 그래서 그녀는 밤마다 부엌 전등 아래에서 몰래 공부했다. 그 작은 불빛은 이 집에서 그녀가 가진 유일한 미래였다. 옥을. 그날 오전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다. 고만은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자신의 이름을 보고 숨을 멈추었다. 옥을. 봉투 겉면에는 국내 최고의 경제법 전문 로펌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이 떨려 비닐봉지를 계단에 떨어뜨렸다. 오래된 양파가 굴러가도 옥을. 그녀는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로펌은 아버지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옥을. 고만은 아무도 없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봉투를 뜯는 순간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가슴 깊숙이 밀려왔다. 합격 통지서 첫 줄을 읽자 옥을.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습 사무직이었지만 경제소송팀 보조연구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건 기록을 보는 눈을 배우고 옥을. 기업 증거를 다루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옥을. 그러나 문고리가 거칠게 흔들리며 숙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찢었다. 고만은 황급히 편지를 접었지만 늦은 뒤였다. 숙모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옥을. 그녀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곳에 들어가? 숙모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축하가 없었다. 고만은 두 손을 모아 편지를 돌려달라고 말했다. 옥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는 힘이 있었다. 옥을. 숙모는 편지를 한 줄씩 훑다가 표정이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고만의 꿈이 자기 집에서 빠져나갈 사다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옥을. 내 아버지 빚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숙모는 그렇게 말하며 통지서를 반으로 접었다. 고만은 숨을 들이켰고 옥을. 다음 순간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판결문보다 더 잔인했다. 고만은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옥을. 그만하세요. 제발 그건 제 인생이에요. 고만은 찢어진 종이를 붙잡으며 손톱 아래로 먼지가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숙모는 그녀의 머리 위에서 느리게 웃었다. 옥을. 내 인생은 우리 집 빚부터 갚고 나서 말해. 그 말과 함께 장롱 위에서 붉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낯선 남자의 사진과 혼인 서류가 들어 있었다. 옥을. 사진 속 남자는 늙고 창백했으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옥을. 고만은 사진을 보자마자 속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숙모는 그 남자가 금융업으로 부를 쌓은 노회장이며 지금은 막대한 채권을 쥘 사람이라고 말했다. 옥을. 원래는 고약이 그 지방과 정약혼을 하기로 했지만 숙모는 딸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고만이 대신 가면 된다는 말이 아주 당연하게 흘러나왔다. 옥을.
고만은 그 순간 자신이 친척이 아니라 팔아넘길 수 있는 담보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욕을.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고만은 겨우 일어섰지만 다리는 젖은 종이처럼 흔들렸다. 숙모는 그녀의 뺨을 손끝으로 밀며 비웃었다. 내가 물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니? 욕을. 거실에 있던 고약은 그 말을 듣고도 휴대전화 화면만 내려다보았다. 삼촌은 신문을 접은 채 한숨을 쉬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욕을. 그 침묵은 숙모의 고함보다 더 깊게 고만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완전히 썩어 보였다. 욕을. 고만은 삼촌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렸다. 삼촌,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저를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눈동자는 분명했다. 삼촌은 잠시 고개를 돌렸고 욕을.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피곤함이 먼저 떠올랐다. 내 아버지 일 때문에 우리도 오래 고생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 위에 도장을 올려놓았다. 욕을. 그 순간 고만은 이 집에서 판사는 숙모였고 배심원은 침묵하는 모두였음을 깨달았다. 욕을. 숙모는 다음 주 혼례 준비가 끝난다고 말했다. 고만의 옷장은 비워졌고 낡은 가방 하나만 남겨졌다. 그녀는 찢어진 합격 통지서 조각을 주워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욕을. 종이는 다시 붙지 않았지만 그 위에 로펌 이름만은 아직 알아볼 수 있었다. 고만은 그것을 보며 자신이 울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욕을.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잠긴 문을 열 수 없었다. 욕을.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창틀을 때렸고 방 안의 곰팡이 냄새는 더 짙어졌다. 숙모는 혼례 전에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라며 고만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욕을. 고약은 문 밖에서 낮게 웃으며 자신의 대신 팔려가는 사촌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 언니도 이제 쓸모가 생겼네. 그 말은 어린 시절 나눠 먹던 과자보다 훨씬 선명하게 남았다. 욕을. 고만은 대답하지 않고 목에 걸린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욕을. 그 목걸이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작은 은색 펜던트 뒷면에는 낡은 문장과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다. 욕을. 고만은 그 뜻을 몰랐지만 목걸이를 줄 때마다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아이는 아니라고 믿었다. 그날 밤 욕을. 그녀는 처음으로 그 물건이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믿음이라기보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 계산이었다. 욕을. 자정이 가까워지자 삼촌 부부는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불이 꺼지고 집 안에는 빗소리와 냉장고 진동만 남았다. 고만은 창문 잠금 장치를 천천히 밀었다. 욕을. 오래된 창틀은 삐걱였지만 천둥 소리가 그 소리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가방에 판결문 사본과 찢어진 합격 통지서 조각을 넣었다. 그리고 목걸이를 옷깃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욕을. 젖은 골목으로 몸을 던졌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방 안의 숨 막힘보다 나았다. 욕을.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경찰서에 가면 가족 문제라며 돌려보낼지도 몰랐고 로펌은 이미 그녀에게 닿을 수 없는 곳처럼 멀었다. 욕을.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렀다. 고만은 한 손으로 가방을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목걸이를 붙잡았다. 발목까지 튄 흙탕물은 그녀의 낡은 운동화를 무겁게 만들었다. 욕을.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다시 그 집으로 끌려가 이름 없는 신부가 될 것이었다. 욕을. 도시는 밤에도 환했다. 고층 건물의 유리벽은 비에 젖어 흐릿한 거울처럼 빛났다. 고만은 신호등 앞에서 숨을 고르다 멀리 보이는 대법원 청사의 불빛을 발견했다. 욕을. 아버지의 재판 기록 속에서 수없이 본 이름이었다. 그녀는 이유 없이 그쪽으로 걸었다. 법이 자신을 구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을. 그 건물 앞에서는 적어도 무릎 꿇고 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곳은 그녀가 평생 싸우고 싶었던 성벽이었다. 욕을. 대법원 앞 계단에는 경비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늦은 밤이라 출입구는 닫혀 있었고 넓은 광장은 빗물로 번들거렸다. 고만은 계단 아래에서 멈추었다. 욕을. 차가운 비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이상하게 조금 편안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그 말은 비에 흩어졌지만 오글. 그녀의 안쪽에서는 오래 울렸다. 찢어진 편지 조각이 가방 속에서 젖지 않도록 그녀는 품을 더 세게 감쌌다. 오글. 그때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청사 옆 도로에 조용히 멈추었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펼치고 뒷문을 열자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오글. 주변의 남자들은 한눈에 법조계 사람들처럼 보였다. 고만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젖은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그녀의 목걸이가 옷깃 밖으로 튀어나왔다. 오글. 펜던트는 줄이 끊어진 채 돌바닥을 굴러 노인의 구두 앞에서 멈추었다. 오글. 노인은 우산 아래에서 몸을 숙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이 펜던트에 꽂힌 채 주변의 빗소리를 잊은 사람처럼 굳었다. 수행 변호사가 먼저 그것을 주워 건네려 했지만 오글. 노인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천천히 직접 허리를 굽혀 펜던트를 집었다. 비에 젖은 은빛 표면 위로 낡은 문장과 숫자가 드러났다.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글. 고만은 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하려 했다. 오글. 이걸 어디서 얻었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했다. 고만은 그의 눈빛을 마주보는 순간 그 안에 분노보다 더 오래된 슬픔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오글. 아버지가 남겨주신 겁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목소리는 비에 젖은 종이처럼 갈라졌다. 노인은 한 걸음 다가왔지만 그녀를 겁주지 않으려는 듯 멈췄다. 오글. 수행 변호사들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다. 마치 닫혀있던 사건명이 갑자기 되살아난 사람들 같았다. 오글. 노인은 펜던트 뒷면의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고 검은 우산을 쥐 손이 더 세게 굳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은 짧았지만 오글. 그 안에는 20년을 건너온 절박함이 있었다. 고만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세상은 늘 그 이름을 죄인처럼 불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밤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다. 오글. 고지훈입니다. 그녀가 말하자 노인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오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수행 변호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가 숨을 삼켰고 젊은 비서가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오글. 고만은 그들의 반응이 두려워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또 다른 빚이나 죄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노인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다만 펜던트를 두 손으로 감싸 쥐채 오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방금 무너진 세계와 다시 살아난 희망이 함께 있었다. 오글. 아이야, 내가 왜 이런 밤에 여기 서 있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때문에 고만은 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대답하려 했으나 오글.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찢어진 합격 통지서, 강요된 혼인서류, 숙모의 웃음, 삼촌의 침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결국 그녀는 젖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고개만 숙였다. 오글. 노인은 그 침묵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읽은 사람처럼 얼굴을 굳혔다. 오글. 비가 더 거세졌고 청사 계단 아래의 물웅덩이가 흔들렸다. 노인은 수행 변호사에게 낮게 지시했고 누군가 즉시 차 문을 열었다. 고만은 낯선 권력의 호의가 두려워 움직이지 못했다. 오글. 노인은 펜던트를 그녀의 손바닥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이 물건은 우리 집안에서 사라진 내 아들의 것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만은 빗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글. 그녀가 평생 고아처럼 살아온 시간 뒤에서 전혀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다. 오글. 고만은 검은 차량 안에서 한 번도 등을 기대지 못했다. 젖은 옷은 가죽 좌석에 차가운 자국을 남겼고 손바닥 안의 펜던트는 계속 미끄러졌다. 오글. 육 노회장은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대신 수행 변호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친자 확인 절차부터 진행해라. 그 말은 차분했지만 오글. 차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었다. 고만은 그제야 이 밤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오글.
그러나 그녀가 대법원 앞에서 사라진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삼촌 집은 발칵 뒤집혔다. 숙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옥을. 그녀는 신고가 오히려 강제 혼인과 채무 거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사채업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새벽 골목을 뒤지기 시작했다. 옥을. 고마는 임시 보호를 받던 병원 복도에서 끌려 나왔다. 육 노회장의 사람이 검사 절차를 준비하러 간 아주 짧은 틈이었다. 옥을. 그녀는 차 안에서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입에는 거친 손수건이 물렸고 손목은 플라스틱 끈으로 묶여 있었다. 숙모는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다. 옥을. 내가 도망치면 우리 모두 죽는 줄 알아.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있었다. 고마는 눈물보다 먼저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옥을. 자신을 데려온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사실이 모르는 남자들의 폭력보다 더 참기 어려웠다. 옥을. 해가 지기도 전에 그녀는 낯선 저택의 별채로 옮겨졌다. 회색 대리석 바닥은 지나치게 매끄러웠고 복도마다 값비싼 꽃냄새가 떠다녔다. 옥을. 그 집은 결혼식장이라기보다 조용한 장례식장처럼 보였다. 하인들은 그녀를 보면서도 눈을 피했고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숙모는 준비된 붉은 예복을 침대 위에 던졌다. 옥을. 오늘 밤만 지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늦어. 그 말은 판결문 마지막 줄처럼 차가웠다. 옥을. 고마는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나 숙모와 2명의 여자가 그녀의 팔을 붙들고 억지로 예복을 입혔다. 붉은 천은 부드러웠지만 피부에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옥을. 거울 속의 그녀는 신부가 아니라 거래된 증거물 같았다. 목에는 펜던트가 다시 걸려 있었고 고마는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옥을. 숙모가 손을 뻗자 그녀는 처음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이것까지 가져가면 정말 죽을 거예요. 옥을. 숙모는 잠깐 멈췄다가 더 낮고 사나운 얼굴로 웃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빚도 대신 갚아. 그녀는 고만의 턱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옥을. 내 아버지가 남긴 더러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고만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억울한 이름은 이 집에서 늘 몽둥이처럼 쓰였다. 옥을. 하지만 그 밤만큼은 그 이름이 그녀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느껴졌다. 더럽혀진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었다. 옥을. 별채 아래층에서는 조용한 술자리가 이어졌다. 늙은 금융업자 한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병색보다 소유욕이 짙었다. 그는 숙모에게 봉투를 건네며 옥을. 계약이 끝나면 남은 채무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했다. 삼촌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고약은 멀찍이 앉아 손톱을 만졌다. 누구도 고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옥을. 그들은 그녀를 신부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담보의 인도 절차를 끝내고 있었다. 옥을. 밤 10시가 되자 고만은 2층 침실에 홀로 갇혔다. 창문 밖 정원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문 밖에는 두꺼운 발걸음이 오갔다. 옥을. 그녀는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문지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 위에는 장미꽃잎이 흩어져 있었고 협탁에는 축배용 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옥을. 그 모든 장식이 그녀에게는 모욕이었다. 사랑 없는 꽃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었다. 축복 없는 침실은 감옥보다 더 잔인했다. 옥을. 고만은 화장대 위에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안에는 아무 의미 없는 풍경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바닥에 내리쳤다. 옥을. 유리가 날카롭게 부서지며 대리석 위로 흩어졌다. 그녀는 가장 긴 조각 하나를 주워 손에 쥐었다. 손바닥이 베이며 피가 맺혔지만 통증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옥을. 그녀는 그 조각을 목 가까이에 세우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은 아주 좁았다. 옥을. 문이 열리기 전 복도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규칙적인 그 소리는 고만의 심장을 마른 북처럼 때렸다. 한 회장이 들어왔고 뒤에는 검은 양복의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옥을. 그는 방 안에 깨진 유리를 보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어린 여자가 기계는 있군. 고만은 한 걸음 물러서며 유리 조각을
더 세게 눌렀다. 목 아래 피부가 따끔했고 따뜻한 피가 예복길에 스며들었다. 가까이 오면 정말 찌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끝은 무너지지 않았다. 한 회장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내 삼촌 집은 내일 아침 망한다. 그는 고만의 공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천천히 움직였다. 고만은 그 순간 자신이 협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한 사람의 약점을 배우는 중이라고 느꼈다. 법을 모르는 폭력은 거칠었지만 돈을 아는 폭력은 훨씬 더 치밀했다. 계단 아래에서 숙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아이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웃었고 눈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다. 조금만 달래주시면 곧 순해질 겁니다. 고만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순해진다는 말은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 먼저 죽고 몸만 숨쉬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유리 조각을 더 깊이 그때 별채 밖에서 자동차 여러 대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울렸다. 고지어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졌고 누군가의 날카로운 제지가 짧게 끊겼다. 한 회장의 경호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숙모는 얼굴을 찡그리며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누가 이 시간에 온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1층 대문이 강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리석 복도 전체가 진동했다. 고만은 숨을 멈춘 채 깨진 유리를 쥐손에 힘을 주었다. 검은 구두 소리가 계단을 향해 곧장 올라왔다.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문 밖에 남자들이 막아서려는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다. 비켜라. 이어서 짧은 충돌음과 낮은 신음이 들렸다. 숙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한 회장은 처음으로 웃음을 멈추었다. 다음 순간 침실 문이 안쪽으로 거칠게 흔들렸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충격에 문이 완전히 부서졌다. 육 노회장이 젖은 검은 코트를 입은 채 문 밖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이 줄지어 있었고 뒤쪽에는 경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보였다. 노 회장의 눈은 방 안을 훑다가 고만의 목에 닿은 유리 조각에서 멈췄다. 그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변했다. 그 손 내려라 아이야. 그는 명령처럼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 고만은 그제야 자신의 팔이 심하게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숙모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 남의 혼례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육 노 회장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뒤에 수석 변호사에게 손짓했고 변호사는 봉인된 서류철을 열었다. 강제감금, 채무를 이용한 혼인 강요, 미성년 시절부터 이어진 경제적 착취까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한 줄씩 묶는 사슬처럼 들렸다. 한 회장은 휠체어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육 회장, 이 여자는 저 집안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말했다. 육 노 회장은 그제야 그를 내려다보았다. 사람을 넘긴다는 말을 법 앞에서 다시 해보겠나. 그 한마디에 한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고만은 그 문장이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처음으로 그녀를 거래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불러준 순간이었다. 숙모는 다급히 삼촌을 밀어 앞으로 세웠다. 삼촌은 땀을 흘리며 가족끼리 정리할 문제라고 중얼거렸다. 육 노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족이라는 말은 약자를 파는 면허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벽에 걸린 그림까지 얼릴 만큼 단호했다. 수석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고 그 위에는 유전자 검사기관의 봉인이 붙어 있었다. 고만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움직였다. 그 서류가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응급검체와 기존 가족 자료를 대조한 1차 결과입니다. 수석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방 안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고만 양은 육 회장님의 직계 혈족일 가능성이 법적 기준을 충분히 넘습니다. 숙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고약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입술을 깨물었다. 옥을. 삼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다. 고만은 그 말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늦게 따라왔다. 그녀에게 혈육이 있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옥을. 육 노회장은 봉투를 숙모의 발치에 던졌다. 종이철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차갑게 벌어졌다. 내가 팔아넘기려던 아이가 내 손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옥을. 한 글자마다 긴 세월의 분노가 실려 있었다. 숙모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 회장의 경호원들은 이미 뒤로 물러서 있었다. 법과 권력이 동시에 들어온 방에서 옥을. 그들이 할 수 있는 협박은 남아있지 않았다. 옥을. 고만은 여전히 유리 조각을 놓지 못했다. 손가락에 피가 굳어가고 있었고 목의 상처는 따끔하게 뛰었다. 육 노회장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멈추었다. 옥을. 늦어서 미안하다. 그 말은 어떤 설명보다 먼저 나왔다. 고만은 그 짧은 사과 때문에 오히려 숨이 막혔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은 복잡한 변명이 아니었다. 옥을. 누군가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이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뿐이었다. 옥을. 그녀의 손에서 유리 조각이 떨어졌다. 깨진 조각은 바닥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고 고만은 그제야 무릎이 풀렸다. 육 노회장이 그녀를 직접 붙잡지는 않았다. 옥을. 대신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렀다. 오늘부터 너를 데려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법이다. 그 말에 변호사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옥을. 경찰 관계자는 숙모와 삼촌에게 접근했고 한 회장의 비서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방금 전까지 다친 신방이 순식간에 조사 현장으로 바뀌었다. 옥을. 숙모는 마지막으로 고만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가 감히 우리를 배신해? 그녀의 손이 고만의 팔에 닿기도 전에 변호사 한 명이 사이를 막았다. 옥을. 고만은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만으로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피 묻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저는 한 번도 당신들을 배신한 적 없어요. 옥을.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이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옥을.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고약은 울먹이는 얼굴로 엄마 뒤에 숨었지만 고만은 더 이상 그 얼굴에 흔들리지 않았다. 옥을. 어린 시절 함께 밥을 먹던 기억들은 이미 너무 오래전의 빛, 독촉과 모욕으로 더럽혀졌다. 육 노회장은 그녀의 옆에 서서 누구도 다시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옥을. 고만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가 자신을 더 작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울 시간이었다. 옥을. 별채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거의 그쳐 있었다. 고만은 붉은 예복 위에 검은 외투를 걸친 채 계단을 내려갔다. 기자 몇 명이 멀리서 카메라를 들었지만 옥을. 변호사들이 즉시 시야를 막았다. 육 노회장은 차문 앞에서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의 일도 다시 보겠다. 그 한마디에 고만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옥을. 그녀는 오늘 자신만 구해진 줄 알았다. 그러나 이 구조는 아버지의 죽은 명예까지 향하고 있었다. 옥을. 차가 저택을 떠나자 고만은 창밖의 어두운 길을 바라보았다. 강제로 입혀진 예복의 소매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 얼룩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옥을. 자신이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육 노회장은 맞은편에서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집으로 가자 그는 짧게 말했다. 고만은 집이라는 단어를 오래 곱씹었다. 옥을. 그 말이 아직 낯설었지만 더 이상 감옥을 뜻하지는 않았다. 옥을. 육가의 대저택은 새벽빛 속에서 회색 성처럼 나타났다. 높은 철문이 열리고 검은 차량들이 자갈길을 따라 천천히 들어갔다. 고만은 창밖으로 길게 늘어선 정원을 보았지만 옥을. 감탄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너무 큰 집은 사람을 보호할 수도 다시 삼킬 수도 있었다. 차가 본관 앞에 멈추자 육 노회장은 그녀에게 먼저 내리라고 하지 않았다. 옥을.
그는 직접 문을 열고 기다렸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에게는 오래 닫힌 문보다 더 무거웠다. 현관 안쪽에는 하인들과 변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누구도 함부로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붉은 예복을 비웃지 않았다. 고만은 그 침묵이 낯설어 걸음을 조심했다. 육 노회장은 그녀를 곧장 2층 서재로 데려갔다. 벽 전체가 법률 서적과 사건 기록으로 채워진 방이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노 회장은 잠시 손을 올려놓고 오래된 상처를 여는 사람처럼 숨을 골랐다. 내 아버지는 내게서 사라진 아들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고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고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왜 다른 성을 쓰고 살았는지, 왜 죄인으로 죽어야 했는지 너무 많은 질문이 목까지 차올랐다. 노 회장은 상자를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목에는 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고만은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사진 아래에는 두꺼운 사건 파일이 함께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오래된 경제범죄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 고만은 떨리는 손으로 그 표지를 만졌다. 찢어진 합격 통지서와 강제 혼인 서류를 지나 마침내 그녀가 평생 찾던 문 앞에 도착한 느낌이었다. 육 노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원한다면 이 사건을 함께 다시 열자. 고만은 대답 대신 파일을 품에 안았다. 새벽의 첫빛이 서재 창문을 천천히 지나갔다. 고만이 육가 본관에서 맞은 첫 아침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창밖 정원은 비에 씻겨 푸르게 빛났지만 복도에는 축하보다 경계가 먼저 떠돌았다. 하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으나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전마다 아주 짧게 망설였다. 붉은 예복은 이미 사라졌고 흰 셔츠와 검은 바지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옷이 바뀌었다고 어제의 공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아침 식탁에는 육가의 친족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노 회장의 호출을 받고 왔지만 모두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얼굴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찻잔만 내려다보았고 어떤 이는 고만의 손목 상처를 일부러 오래 쳐다보았다. 육 노 회장은 상석에서 말없이 수풀을 저었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육가의 직계 손녀다. 그의 한마디가 식탁 위를 지나가자 은수저들이 동시에 조용히 멈추었다. 한 중년 여자가 가장 먼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육가 법무재단의 이사라고 소개했지만 눈빛은 친절하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면 밖에서 말이 많아질 겁니다. 그 말은 걱정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고만은 그 안의 계산을 알아들었다. 육 노 회장은 그녀를 향해 찻잔을 내려놓았다. 말이 많은 사람은 증거를 들고 오면 된다. 조용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권력이 있었다. 고만은 식탁 아래에서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그녀는 이 지집에서 자신을 반기는 사람이 노 회장뿐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배웠다. 친족들은 그녀를 잃어버린 혈육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상속 변수로 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숙모의 눈빛과 다르게 세련되었지만 본질은 낯설지 않았다. 가난한 집에서는 빚 때문에 팔렸고 부유한 집에서는 지분 때문에 의심받았다. 고만은 두 세계가 생각보다 닮아 있다는 사실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노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다시 불렀다. 큰 책상 위에는 새 신분증 발급 서류와 보호신청서 그리고 로펌 수습직 회복 요청서가 놓여 있었다. 내가 잃어버린 기회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 노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찢어진 합격 통지서 조각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고만은 그 조각들이 아직도 자신의 가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처음으로 그녀의 꿈을 물건처럼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고만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돌려받고 싶지만 특혜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렸다. 노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실력으로 증명할 시간을 주겠다. 그는 수석 변호사에게 별도 시험과 실무평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옥을. 고만은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옥을. 유가의 보상은 물건으로만 오지 않았다. 노 회장은 그녀에게 독립된 방과 전담 의사를 붙였고 심리 상담도 조용히 배치했다. 옥을. 고만은 처음에는 그 모든 배려가 부담스러워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다. 밤이 되면 아직도 별채 침실의 휠체어 소리가 귀에 들렸다. 상담사는 억지로 말하게 하지 않았고 옥을. 대신 숨을 고르는 법부터 알려주었다. 고만은 살아남은 사람이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옥을. 일주일 뒤 그녀는 유가 법무그룹의 실무평가장에 들어갔다. 평가위원들은 대부분 회장의 사람이었지만 일부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시험하려는 눈빛을 보냈옥을. 첫 과제는 복잡한 기업 인수계약서의 위험 조항을 찾는 일이었다. 고만은 펜을 쥘 순간 손떨림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법률 문장 속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때리지 못했다. 옥을. 조항과 숫자, 날짜와 서명만이 그녀의 상대였고 그것들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였다. 옥을. 그녀는 제한 시간보다 먼저 답안지를 제출했다. 평가위원 한 명이 비웃듯 페이지를 넘기다가 세 번째 표시에서 표정을 바꾸었다. 고만은 우회 보증 조항과 숨겨진 우선 매수권, 옥을. 그리고 손해배상 한도 조작을 정확히 찾아냈다.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누군가 놀라서 묻자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밤마다 판결문을 베껴 읽었습니다. 옥을. 대답은 담담했지만 평가장 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옥을. 그날 이후 고만은 수습 연구원으로 정식 배치되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자료실을 나왔다. 커피를 사오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지만 옥을. 어려운 파일은 늘 그녀의 책상으로 왔다. 선배 변호사들은 처음에는 회장의 손녀라며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녀가 밤새 정리한 자금 흐름표가 재판 전략을 바꾼 뒤 옥을. 그 거리에는 조금씩 다른 의미가 생겼다. 고만은 동정이 아니라 능력으로 자리를 얻고 싶었다. 옥을. 경제법 사건들은 차갑고 복잡했다. 회사들은 웃는 얼굴로 계약을 맺고 작은 조항 하나로 수백 명의 생계를 무너뜨렸다. 옥을. 고만은 그 구조를 볼 때마다 아버지 사건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기록은 이렇게 비틀려 있지 않았을 것이다. 증언은 너무 완벽했고 옥을. 자금 이동은 누군가가 보이도록 남긴 발자국처럼 이상했다. 그녀는 이를 배울수록 아버지가 당한 함정의 크기를 더 정확히 상상할 수 있었다. 옥을. 밤마다 노 회장의 서재 불은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고만은 실무가 끝난 뒤 그곳으로 가서 오래된 사건 파일을 함께 읽었다. 노 회장은 아버지의 본명이 육지훈이었다고 말했다. 옥을. 젊은 시절 그는 집안의 법률 제국을 거부하고 약자를 돕는 공익 변호사가 되려 했다. 그러나 한 기업 구조조정 사건을 맡은 뒤 그는 횡령과 증거 조작 혐의로 몰렸다. 옥을. 노 회장은 그때 아들을 믿지 못했고 그것이 평생의 가장 큰 죄라고 했다. 옥을. 고만은 그 고백을 듣고 쉽게 용서하지 못했다. 노 회장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오지 못했다. 왜 그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옥을. 그녀는 어느 밤 결국 물었다. 노 회장은 오래 침묵하다가 낡은 안경을 벗었다. 내 자존심이 진실보다 컸다. 그 말은 변명보다 잔인한 인정이었다. 옥을. 고만은 그 대답 때문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도 느꼈다. 옥을. 조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고만은 공개 자료부터 다시 모았고 오래된 계좌번호와 회사 등기 변동을 하나씩 대조했다. 수석 변호사는 그녀에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옥을. 노 회장은 막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가 내부 자료실에 제한구역 출입권을 건넸다. 진실은 집안 밖에만 있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은 고만의 등에 차가운 손처럼 닿았다. 옥을.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사건이 유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옥을.
제안 자료실은 지하 2층에 있었다. 두꺼운 철문을 지나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방부제 냄새가 섞여 밀려왔다. 고만은 과거 기업 자문 기록을 뒤지다가 욕을 아버지가 고발하려 했던 회사 이름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당시 유가재단의 주요 기부처였고 현재 몇몇 친족의 투자회사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욕을 사건은 단순히 외부 기업의 음모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유가의 명예와 돈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었다. 욕을 고만은 그 사실을 노 회장에게 곧바로 말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병원 검사를 자주 받기 시작했고 얼굴의 혈색은 눈에 띄게 옅어졌다. 욕을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꺼내던 노 회장은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다. 고만이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손등의 뼈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괜찮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욕을 숨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고만은 처음으로 또 하나의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욕을 진단 결과는 비밀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고만은 변호사들의 낮은 대화와 약 봉투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노 회장의 병은 오래 숨겨졌고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욕을 그는 병원에 입원하기보다 서재에 남기를 원했다. 고만은 낮에는 로펌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의 곁에서 사건 파일을 읽었다. 욕을 두 사람은 잃어버린 20년을 급히 메우려는 사람들처럼 대화했다. 늦은 시간이 될수록 노 회장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욕을 어느 비 오는 밤 노 회장은 검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녹취 테이프와 손으로 쓴 메모 그리고 원본 계좌 자료가 들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욕을 이걸 가장 먼저 지켜라. 그는 고만의 손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고만은 그 무게가 종이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았다. 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묻자 욕을 노 회장은 흐린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욕을 그 말은 예언처럼 맞아떨어졌다. 며칠 뒤부터 친족들의 방문이 부쩍 잦아졌다. 그들은 병문안이라는 명목으로 서재 출입을 요구했고 고만이 곁에 있으면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욕을 법무재단 이사는 그녀가 아직 법적 절차를 완전히 마친 상속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른 친족은 젊은 아이가 회장의 판단을 흐린다고 수군거렸다. 욕을 고만은 그들의 말투에서 숙모와 같은 냄새를 맡았다. 다만 이번에는 낡은 부엌이 아니라 대리석 복도에서 들릴 뿐이었다. 욕을 노 회장은 마지막 공식 이사회에 고만을 데리고 나갔다. 회의실에는 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재단 임원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욕을 목소리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고만은 내 손녀이고 육지훈의 딸이며 내가 남긴 정의의 빚을 갚을 사람이다. 그 말에 회의실 뒤쪽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다. 욕을 고만은 눈물을 참기 위해 손톱을 손바닥에 눌렀다. 그 인정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그녀에게 필요했다. 욕을 그날 밤 노 회장은 오래 잠들지 못했다. 고만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아 그의 호흡을 세었다. 그는 새벽 무렵 눈을 뜨고 그녀에게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복수만으로 끝내지 마라. 욕을 그 목소리는 거의 숨에 가까웠지만 고만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다. 법은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어야 한다. 고만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욕을 결국 그의 마른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욕을 노 회장은 동틀 무렵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저택의 모든 시계가 그대로 움직였지만 고만에게 시간은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의사가 사망 시간을 알리고 욕을 변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으며 하인들은 복도에서 조용히 울었다. 고만은 침대 옆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친아버지를 잃은 기억은 너무 어릴 때의 안개였지만 욕을 이번 상실은 뚜렷한 칼날처럼 남았다. 그녀는 겨우 다시 얻은 가족을 너무 빨리 보내야 했다. 욕을 장례 준비는 즉시 시작되었다. 유가의 이름 때문에 조문객 명단은 길었고 언론은 저택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고만은 검은 상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욕을
눈빛은 예전처럼 도망칠 곳을 찾지 않았다. 수석 변호사는 그녀에게 잠시 쉬라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노 회장이 남긴 검은 봉투는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녹을.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 움직일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녹을.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빈소가 차려지기 전날 오후 저택 정문 앞에 낯익은 여자가 나타났다. 숙모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애도의 흔적이 없었다. 녹을. 그녀의 옆에는 법무재단 이사와 몇몇 유가 친족들이 서 있었다. 고마는 2층 창가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녹을. 숙모의 손에는 붉은 봉인이 찍힌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 표지에는 새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녹을. 육 노회장의 빈소는 새벽부터 검은 양복과 낮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국내 대형 로펌 대표들과 법원 출신 원로들, 기업 총수들이 차례로 조문했다. 녹을. 고마는 영정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고 얼굴에는 울음보다 깊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님들의 애도 속에서 다른 종류의 시선도 함께 느꼈다. 녹을. 그것은 슬픔을 살피는 눈이 아니라 빈자리가 만든 권력을 재는 눈이었다. 녹을. 언론 카메라는 빈소 바깥 통제선 너머에서 계속 번쩍였다. 유가의 법률 제국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흔들릴 만큼 작지 않았지만 후계 문제는 언제나 사람들의 탐욕을 깨우글. 고마는 상복 소매 안쪽에 감춘 작은 녹음기를 손끝으로 확인했다. 노 회장이 남긴 검은 봉투는 이미 외부 공증인에게 맡겨두었다. 그녀는 슬픔이 자신을 삼키기 전에 녹을. 먼저 증거가 숨쉬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녹을.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빈소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숙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왔고 표정에는 어울리지 않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녹을. 그녀의 뒤에는 고만을 의심하던 법무재단 이사와 유가 친족 3명이 따라왔다. 그들은 조문객들 사이를 가르며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고만은 그 모습을 보며 녹을. 오래전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던 숙모의 발걸음을 떠올렸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 약자를 몰아붙이는 방식은 그대로였다. 녹을. 숙모는 영정 앞에서 형식적으로 절을 마친 뒤 곧바로 고만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울 만큼 울었으면 내 자리로 돌아갈 때도 알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녹을.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충분히 또렷했다. 빈소 안의 대화가 하나둘 멈추었다. 법무재단 이사는 붉은 봉인이 찍힌 서류철을 높이 들어 보였다. 고인의 마지막 뜻이 확인되었으니 녹을. 공식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의 카메라가 더 사납게 움직였다. 녹을. 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정 아래 놓인 흰 국화를 바라보며 노 회장의 마지막 숨결을 떠올렸다. 복수만으로 끝내지 말라는 말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녹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펼쳐 보이기를 기다렸다. 법은 때로 칼보다 느리지만 녹을. 제대로 겨누면 한 번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녹을. 법무재단 이사는 서류를 펼치고 준비한 문장을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다. 유언장에는 고만의 직계 권리를 부정하고 녹을. 유가재산 대부분을 재단과 일부 친족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고만 혈연 확인이 완결되지 않은 외부인에 불과하므로 녹을. 장례 이후 즉시 저택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숙모는 그 소리를 승리의 박수처럼 들은 얼굴이었다. 녹을. 내가 회장님을 얼마나 속였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숙모는 고만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지만 일부러 입술을 크게 움직였다. 녹을. 가난한 집에서 굴러온 애가 하루아침에 상속녀가 되는 이야기는 끝났어. 고만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녹을. 예전 같았다면 그런 모욕 앞에서 얼굴부터 창백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법정에서 상대 진술을 듣는 사람처럼 문장의 허점을 먼저 찾고 있었다. 녹을. 삼촌과 고약도 뒤늦게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삼촌은 사람들 눈을 피해 고개를 숙였고 고약은 검은 베일 아래에서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욕을. 숙모는 가족 증언서까지 준비해 왔다. 그 서류에는 고만이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잦았고 유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만은 그 글을 보며 욕을.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자신을 팔아넘기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사기꾼으로 팔고 있었다. 욕을. 수석 변호사가 앞으로 나오려 하자 고만은 손짓으로 그를 멈추게 했다. 빈소 안의 사람들은 그녀가 충격으로 말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욕을. 숙모는 그 오해를 더 부추기듯 목소리를 높였다. 말해봐, 내가 정말 유가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 순간 몇몇 친족이 고개를 끄덕였고 욕을. 기자들은 문 밖에서 더 가까이 밀려들었다. 고만은 그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기다리던 무대는 이제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다. 욕을. 고만은 상복 안쪽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도 흐려지지 않았다. 먼저 이 유언장의 작성 시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욕을. 그녀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에는 회장님이 사망 전날 오후 4시에 직접 서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재단 이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욕을. 고만은 다음 장을 펼치며 병원 출입 기록과 중환자실 영상 보존 신청서를 조문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욕을. 그 시각 회장님은 진정제 투여 후 의식평가를 받고 계셨습니다. 고만의 말이 빈소 천장 아래로 차갑게 퍼졌다. 욕을. 의료진 확인서와 병원 영상 원본은 이미 법원 증거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더 큰 술렁임이 일었다. 숙모는 급히 법무재단 이사를 보았고 욕을. 이사는 입술을 다물었다. 고만은 그 짧은 눈빛 교환까지 놓치지 않았다. 거짓은 언제나 문장보다 먼저 서로를 확인하는 시선에서 흔들렸다. 욕을. 그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다음은 서명 감정 예비 결과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확대 사진에는 노 회장의 기존 서명과 유언장 서명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욕을. 피랍의 시작점과 획의 꺾임, 마지막 점의 방향이 분명히 달랐다. 고만은 어려운 감정 용어를 쓰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 욕을. 손이 떨리는 사람의 서명은 느려질 수 있지만 평생의 획 순서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몇몇 원로 변호사들이 낮게 고개를 끄덕였다. 욕을. 숙모는 더 이상 웃지 못했다. 내가 그런 자료를 어떻게 구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날카로운 금속음을 잃었다. 고만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욕을. 당신들이 나를 다시 버리려고 움직인 순간부터 저도 법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파일을 들어 보였다. 그 안에는 숙모와 법무재단 이사가 주고받은 통화 기록, 욕을. 호텔 회의실 예약 내역, 그리고 계좌 이체 자료가 들어 있었다. 빈소의 공기는 갑자기 장례식장이 아니라 법정처럼 변했다. 욕을. 고약은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작게 물러섰다. 삼촌은 땀에 젖은 손으로 넥타이를 만졌고 시선을 어디에도 두지 못했다. 고만은 그들을 한번 바라본 뒤 욕을.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자료에는 강제 혼인 대가로 받은 채무 탕감 합의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을. 스크린에는 한 회장 측 법무팀과 숙모가 주고받은 계약 초안이 나타났다. 몇몇 조문객이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다. 사람을 담보로 넘긴 문장이 마침내 사람들 앞에 놓였다. 욕을. 그리고 여기에는 감금 당일 저택 별채 내부 영상 복구본이 있습니다. 고만은 잠시 멈추었고 상복 소매 안쪽에 손끝이 작게 굳었다. 욕을. 그 밤을 다시 꺼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화면에는 복도에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과 욕을. 숙모가 경호원에게 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짧게 재생되었다. 빈소 안의 침묵은 이제 동정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웠다. 욕을. 숙모는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저 애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이미 너무 늦었다. 욕을. 고만은 마지막으로 노 회장이 생전에 남긴 공증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노 회장은 창백했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다.
그는 고만의 신분을 인정하고 옥을 모든 상속과 법무 권한을 정식 절차에 따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사망 직후 새로운 유언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옥을 그 영상이 끝나자 법무재단 이사는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다. 육가 친족 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하려 했지만 수석 변호사가 조용히 막았다. 옥을 이미 수사기관에 보전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고 도망갈 길을 막기에 충분했다. 고만은 영정 쪽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다. 옥을 노 회장이 오늘을 예상했다는 사실은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남긴 아이를 지키려 했다. 옥을 그러나 고만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봉투에서 꺼낸 오래된 계좌 자료를 들어 올렸다. 이제 아버지 육지훈 사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옥을 빈소 안의 공기가 다시 달라졌다. 몇몇 원로 변호사들의 얼굴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고만은 아버지가 담당했던 구조조정 사건과 당시 증거를 제출한 회계법인 옥을 그리고 유가재단 기부처 사이의 돈 흐름을 차례로 제시했다. 복잡한 숫자들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천천히 모였다. 옥을 아버지는 횡령을 숨기려 한 사람이 아니라 불법 자금 흐름을 고발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옥을 그 증거를 막기 위해 계좌 자료가 바뀌었고 증인은 매수되었으며 재판 기록에는 조작된 진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옥을 그 속에는 당시 관계자가 육지훈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모두 조용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조문객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옥을 숙모는 그 사건과 자신은 상관없다고 외치려 했다. 그러나 고만은 그녀가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제 아버지 이름을 빚의 명분으로 사용했습니다. 옥을 그녀는 숙모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오명을 이용해 저를 감금하고 혼인 거래에 넘기려 했습니다. 숙모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옥을 그 순간 고만은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부엌 바닥에서 찢어진 편지를 줍던 아이는 이제 여기 없었다. 옥을 빈소 입구에서 낮은 발걸음들이 들렸다.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통제선 밖에서 폭발하듯 터졌다. 옥을 장례식장에 들어온 수갑 소리는 누구에게도 어울리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지극히 정확한 대답처럼 들렸다. 옥을 수사관은 법무재단 이사와 친족들에게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고지했다. 이어 숙모에게는 감금, 강요, 사기, 혼인빙자, 채무거래 혐의가 차례로 읽혔다. 옥을 삼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은 몰랐다고 모두 아내가 시킨 일이라고 중얼거렸다. 고만은 그 변명을 듣고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옥을 침묵으로 사람을 팔아넘긴 사람도 법 앞에서는 침묵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 고약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누구도 그녀를 달래지 않았다. 숙모는 끝까지 고만을 노려보았다. 옥을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에 고만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옥을 아니요.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고만의 대답은 크지 않았지만 빈소 안에 모두에게 분명히 닿았다. 수사관이 숙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옥을 금소금이 국화향기 사이로 차갑게 번졌다. 숙모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얼굴을 했다. 과거 그녀가 고만에게 보여준 두려움이 이제 자기 얼굴 위에 그대로 떠올랐다. 옥을 그러나 고만은 그 두려움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끝이었다. 옥을 수사관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 뒤 빈소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다. 조문객들은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수석 변호사는 고만에게 다가와 조용히 괜찮으냐고 물었다. 옥을 고만은 영정 앞에 다시 서서 검은 리본 아래에 노 회장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다. 옥을 오래된 녹취 속 마지막 부분에는 편집된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아버지를 완전히 구할 마지막 원본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고만은 빈소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리문 너머로 오후의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를 볼 때마다 대법원 앞 계단을 떠올렸고 그날 잃어버린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을 기억했다. 이제 그녀는 구조를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숙모가 수갑을 찬 순간 고만은 진짜 마지막 싸움이 법정에서 시작될 것임을 깨달았다. 재판은 6 노회장의 장례가 끝난 지 석 달 뒤에 열렸다. 중앙지방법원 대형 법정 앞에는 새벽부터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길게 줄을 섰다. 고만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계단을 올랐고 손에는 낡은 펜던트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피고석에 끌려온 아이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를 들고 선 변호사였다. 법정 유리문에 비친 얼굴은 낯설 만큼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아래에는 20년 동안 밀봉된 이름들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피고석에는 숙모와 삼촌, 고약, 법무재단 이사 그리고 육가 친족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숙모는 예전처럼 똑바로 고만을 노려보려 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삼촌은 변호인 뒤에 숨어 고개를 숙였고 고약은 손수건만 구겼다. 그들은 모두 피해자인 척 말할 준비를 했지만 법정은 거실이 아니었다. 울음과 혈연은 증거를 대신하지 못했고 침묵은 더 이상 책임을 덮어주지 못했다. 검사는 먼저 강제감금과 혼인 강요 사건을 제시했다. 별채 영상, 채무탕감 합의서, 경호원 진술, 병원에서 납치된 동선 기록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한 회장 측 법무팀 직원은 증인석에서 숙모가 직접 거래 조건을 조율했다고 인정했다. 숙모는 고만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면 속 고만은 손목이 묶인 채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그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차가워졌다. 고만은 피해자 진술대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을 골랐다. 판사는 필요한 만큼 시간을 쓰라고 말했다. 그녀는 숙모를 보지 않고 판결문이 놓인 책상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날 결혼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팔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퍼졌다. 고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오늘 되찾으려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이 법 앞에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어 가짜 유원장 사건 심리가 시작되었다. 서명 감정인은 유원장 서명이 노 회장의 평소 필체와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증언했다. 병원 주치의는 작성 시각에 노 회장이 정상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확인했다. 공증 영상과 사전 유언 보호 문서는 변호인단의 반박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법무재단 이사는 끝까지 자신은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은 그가 조작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차갑게 가리켰다. 가장 긴 심리는 육지훈 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고만은 정식 변호인 자격으로 직접 법정 중앙에 섰다. 그녀 앞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건 기록과 새로 확보한 원본 자료가 쌓여 있었다. 검사 출신 원로들도 방청석에서 긴장한 얼굴로 자료를 넘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과거 사법 절차의 실패를 다시 묻는 자리였다. 고만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찾아낸 마지막 원본은 폐쇄된 회계법인 창고에서 나왔다. 노 회장의 녹취 속 침묵 뒤에 숨은 파일 번호가 단서였다. 그 원본 계좌 장부에는 조작 전의 자금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회사 돈을 빼돌린 사람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이 재단과 정치권으로 흘러간 경로를 추적하던 사람이었다. 증거를 바꾼 실무자는 이미 병상에 있었지만 법원 촉탁 신문에서 모든 과정을 인정했다. 그 진술은 오래 닫힌 문을 마지막으로 열었다. 고만은 화면에 장부 원본과 조작본을 나란히 띄웠다.
조작본은 3개의 송금 경로를 삭제했고 책임 계좌를 제 아버지 명의로 돌렸습니다. 옥을. 그녀는 숫자를 짚으며 천천히 설명했다. 하지만 원본의 시간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인 녹취 원본을 재생했다. 옥을. 스피커에서는 누군가 육지운을 희생양으로 세우면 재단도 투자자도 안전해진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고만은 마침내 아버지의 손을 잡은 것 같았다. 옥을. 재판부는 여러 사건을 병합해 선고 기일을 정했다. 그날까지 고만은 잠을 깊이 자지 못했다. 그녀는 유가 본관의 서재에서 아버지 사진과 노 회장 영정을 나란히 보았다. 옥을.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늦게 잃었고 그녀는 그 늦음을 떠안고 여기까지 왔다. 수석 변호사는 이제 충분히 했다고 말했지만 고만은 고개를 저었다. 옥을. 충분하다는 말은 진실이 법적으로 기록된 뒤에야 할 수 있었다. 옥을. 선고일 아침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판사는 먼저 육지훈 사건의 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기존 유죄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원본 장부와 증언, 옥을. 녹취를 근거로 육지훈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육지훈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 문장이 법정에 울린 순간 고만은 눈을 감았다. 박수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옥을. 방청석 곳곳에서 조용한 울음이 터졌다. 그녀는 그 울음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마침내 씻기는 소리를 들었다. 옥을. 이어 숙모에게는 감금, 강요, 사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옥을. 삼촌에게도 방조와 사기 공모가 인정되었고 고약은 위증과 일부 공모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무재단 이사와 유가 친족들은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옥을.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법률 전문가들이 제도를 사적으로 악용한 점을 특히 엄중히 지적했다. 옥을. 숙모는 선고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고만을 바라보았다. 내가 결국 우리 집을 망하게 했어. 옥을. 그 말은 예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다. 고만은 피고석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추었다. 제가 한 일은 집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옥을. 당신들이 숨긴 일을 법 앞에 세운 것뿐입니다. 숙모는 더 말하지 못했고 수갑 소리만 짧게 남았다. 옥을. 재판이 끝난 뒤 유가 내부도 빠르게 정리되었다. 노 회장이 남긴 정식 유언과 신탁 구조에 따라 고만은 법무그룹과 재단의 핵심 권한을 승계했다. 옥을.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곧 고급 저택과 사교 모임, 언론 인터뷰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고만은 가장 먼저 이사회 보수 체계와 재단 운영 규정을 공개했다. 옥을. 그녀는 법률 권력이 밀실에서 거래되는 순간 가장 먼저 약한 사람들의 목을 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옥을. 첫 이사회에서 고만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유가의 이름은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몇몇 원로는 불편한 얼굴을 했지만 옥을. 반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비자금과 관련된 계열 사업을 정리하고 재단 감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 또한 과거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재심 지원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옥을. 그 발표는 재계보다 법조계에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유가가 처음으로 자기 그림자를 직접 법정에 세운 셈이었다. 옥을. 고만이 세운 무료 법률재단의 이름은 지훈 공익법률기금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건물 입구의 돌판에 새겼다. 재단은 강제 채무, 가족 내 착취 부당해고, 옥을. 조작된 경제범죄 사건을 우선 지원했다. 접수 첫날부터 긴 줄이 생겼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서류를 내밀었다. 고만은 그 서류들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옥을. 누군가의 인생은 얇은 종이 한 장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다. 옥을. 그녀는 매주 하루씩 직접 상담실에 앉았다. 직원들은 대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고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옥을. 한 여자가 남편 빚 때문에 강제로 각서에 서명했다며 울었다.
한 청년은 회사 횡령 누명을 썼지만 변호사 비용이 없어 포기하려 했다. 옥을. 고만은 그들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과거에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도 먼저 믿고 들어주는 한 사람이었다. 옥을. 몇 달 뒤 재단의 첫 승소 사건이 나왔다. 채무를 빌미로 딸을 결혼시키려던 가족과 브로커들이 처벌받았고 피해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옥을. 고만은 판결문을 받아든 소녀가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오래된 상처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아물고 있음을 느꼈다. 법은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옥을. 그러나 제대로 쓰이면 같은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는 길을 끊을 수 있었다. 옥을. 늦가을의 어느 오후 고만은 홀로 대법원 앞 계단을 찾았다. 비는 아주 가늘게 내렸고 청사 유리벽은 그날 밤처럼 흐리게 빛났다. 그녀는 검은 우산을 들고 옥을.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때 갈 곳 없는 아이로 서 있었다. 오늘 그녀는 재단 대표이자 변호사로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육지훈의 딸로 돌아왔다. 옥을. 같은 계단이었지만 발밑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옥을. 고만은 계단 아래에 잠시 서서 눈을 감았다. 빗소리 사이로 찢어진 편지 소리와 부서진 문 소리, 법정의 선고문이 차례로 지나갔다. 그 모든 소리는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옥을. 결국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녀는 펜던트를 목에 다시 걸고 청사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이제 그녀는 공정함을 빌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니었다. 옥을. 문 밖에서 떨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하러 온 사람이었다. 옥을. 그날 저녁 지훈 공익법률기금의 첫 전국 지부 개소식이 열렸다. 고만은 단상에 오래 서지 않았다. 그녀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뒤쪽 상담실 문을 먼저 열었다. 옥을. 긴 테이블 위에는 새 사건 파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고만은 첫 번째 파일을 펼치며 아버지와 노 회장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옥을. 저는 이제 혼자 살기 위해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혼자 무너지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창밖에 비가 먹고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밝아졌다.